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19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9년 만이며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섭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실이 대화의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화의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하는 지역화폐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권한 침해라며 제2요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춘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이번이 9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원전 수주를 넘어서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체코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 우방국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핵 문제,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우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코는 앞서 한국 수력원자력 주축의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최종 계약이 확정되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로 쓰이는 프라하 성으로 이동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파벨 대통령과 회담에선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엔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도 자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 동맹을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원전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체코 출발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기업과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양국의 원전 협력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전 사업의 성공인 만큼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체코와 같은 가치 공유국과의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방위 산업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고성능 첨단 부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주기 개발 역량을 확보해 방산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날 파벨 대통령과 방산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대통령실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2025년도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는 불가, 2026년도는 조정 가능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하루 평균 8,700여 곳으로 당초 계획보다 10% 많았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74%, 올해 설 연휴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역시 대부분 24시간 운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아프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추석에 실천한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줄고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한 총리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의 헌신으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의료진과 근무자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과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21일이 청년의 날인 점도 언급하며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어장학금 4만 2천 명, 연 240만 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해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설되는 주거안정 장학금으로 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 청년 소통회장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 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게 어떤 법안인가요?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방해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번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 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는 내수 활성화인데요. 행안부는 예상만큼 이 소비 진작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 지역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곧바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금리를 높인 이후 4년 반 만에 인하 조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 0.5%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보듯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한 관리에 나섭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1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상시 평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를 가동해 민생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올해 추석은 유례 없이 무더운 명절이었죠.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을 기록 중인 늦더위는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더위는 참 처음 겪는 더위고 추석 되면은 좀 기온이 예년 기온으로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연휴 내내 더워서 우리 기후가 진짜 온난화돼서 우리 고유의 그 명절 날씨가 이제 사라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인 이번 늦더위의 원인으로 한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꼽았습니다. 추석 연휴 초반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남동쪽에 상륙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고 뒤이어 14호 태풍도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더위로 온열 질환자가 9월에도 발생하면서 3,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이번 가을 폭염은 20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12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 내륙에는 최고 15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20일 금요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틀에 걸친 집중호우로 21일부터 최저 기온이 영상 20도 이하로 내려가고 최고 기온도 영상 25도에서 28도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위치해 일교차가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2일부터 이후 열흘간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23도 사이, 낮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북한이 4.5톤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비행 거리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북의 도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이 18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가 장착됐다고 전했는데 중등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만 발표했는데 순항미사일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400km를 비행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탄도미사일 중에서 좀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5톤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폭발량이나 비행 궤적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는 노동신문에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한 건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소식도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2발 중 1발만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나만이 볼 수 있는 대외 매체에만 보도해 성공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7월 안에 250km 중등거리 시험 발사를 예고했는데 2달가량 지난 시점에 발사가 이뤄진 만큼 내부적인 선전 효과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달 뒤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북한은 이같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목적의 대남 도발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방부가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확대 추진합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군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건군 76주년이 되는 올해 국군의 날은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열립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걸쳐 군 관련 행사들을 통합해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시행하는 등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미래 세대가 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 문화 페스타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 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행사는 전시와 홍보, 체험, 공연과 기념 힐링 등 6개 테마로 구성됩니다. 전시조는 국방도서와 국군사를 통해 국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홍보전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이 마련됩니다. 체험존에서는 전투장비를 탑승해보고 AR과 VR을 통해 가상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연존에서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이 펼쳐지고 기념존은 군복 체험과 사진 촬영 등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힐링존에서는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따내면서 성사됐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이번 방문의 의미와 주요 의제들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Ambassador, it's an honor to meet you through this interview. Thank you. It is an honor for me as well. Thank you very much, to having me today. Today, we have a lot of topics to discus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to the President Yoon's visit to Czech Republic. And we shall address each matter meticulously. And first, let's discuss about the Czech nuclear power plant. Yes, definitely. I'm ready. 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죠. 한국은 이 4기 중 우선 2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프랑스 EDF 대신 이 팀 코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7th of July this year,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decided that the KHNP proposal was probably the best to start the negotiation as a preferential bidder. The competition was fair and transparent. So actually no allegations of dumpings or actually preferential prices, should be involved. And if I compare the prices, what the Korean bid proposed to us, if I compare it to the Baraka nuclear power station, I think it's a very fair price, they gave us, which are offered to us. There is an issue of the IP rights in Westinghouse. It's not a secret. Everyone knows that it will have no influence on their bid and on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with us. 네, 이번 원전 사업과 맞물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할 예정이죠. 양국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It's always good to reflect it on the summits, because the summits always gives a new wave and new spirit, to the collaboration. My president and the President Yoon decided, that they will be together in Prague, and together with the Czech Prime Minister, they will meet, together and discuss, how we, Czechia and Korea can intensify our bilateral relations. And it's clear, that when we are going and negotiating a very important and very profound deal between our two countries. 네,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정상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I'm sure you know that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t means, how we are going, to deepen our strategic partnership, as well, how we can actually implement, this nuclear industry project, because this is of utmost importance, not only for you, but as well for us, because we are trying, with this project to create a European, Czech, Korean industrial nuclear hub in Europe, which will compete not only in Czechia, but will compete in other areas of the European Union. And last but least, I think it's a people-to-people contact culture. 네, 체코 정부가 원전뿐 아니라 또 방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산업협력 혹은 경제성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Yes,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will be a new projects will be announced. There is always a importance to point to the situation that Czechia is quite a highly developed country, which has a more industry share in their economy in the whole European Union. It's that Czechia is offering not only its 10 million market, but it is an open gate, for the European market, the whole European market, which is 440 millions. Defense and highway railway areas are those where we are seeking cooperation. It's not that we are seeking the products, we are seeking cooperation. Well, Ambassador, that is the end of the interview, an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s well, and I hope to see you next year in Prague.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앞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죠. 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의회 논의를 거쳐 연금을 손봤습니다.
다만 논의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회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자는 겁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구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바꾸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연금 개혁의 탈정치화라고도 볼 수 있죠. 노인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받는 돈이 줄면 노후 생계가 위태로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국민연금만 맞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한 연금 구조는 다층적 연금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가지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고 회사 퇴직 후 받는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노소득 보장은 국민연금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법정 의무연금으로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성의 설계를 국민연금을 넘어서서 이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의 설계도를 제시했다는 것. 저는 그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봐요.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다소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서둘러 도입하면 이 보험료와 급여의 변동폭이 커질 거란 우려인데요. 다시 말해서 갑자기 내는 돈이 크게 오른다거나 받는 돈이 급감하면 국민이 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에 정부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점을 재정 안정성 달성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 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제품 7개 모델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갑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물통 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 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한 후 직사광선에 건조시켰더니 노화와 부식이 일어나 이물질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위닉스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조된 7개 모델에 대해 메쉬 형태의 개선된 급수 필터로 부품을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닉스 고객 만족센터나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전 유공자에게 탈영 이력이 있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6.25 참전용사 A씨의 병적 기록에 탈영 이력이 있다며 유가족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장기 휴가 중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몸이 계속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입원하느라 탈영 기록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권익위는 A씨가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했고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해 지역 공로패도 받았다며 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민원을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끊어놓고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객 공항 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 김포공항 17,000원, 그 외 12,000원이고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000원, 나머지는 4,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미탑승 승객에게도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그간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 청구는 탑승 예정일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하며 이후에도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공항 개정에 귀속 조치됩니다.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 예고기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뭐니 해도 바로 일자리 아닐까 싶은데요. 일자리에 고민이 있다면 2024년 청년 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9월 21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일에서 22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문화와 먹고 살 국리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20일 청년 문화 포럼에선 KBS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변신한 최송현 씨와 유튜버 천재 이승국 씨가 프로 엔잡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전하고요. 22일엔 문체부와 과기부 등 4개 부처 청년 보좌역이 인공지능과 함께 청년과 문화의 내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가와 만날 수 있는 창업자득 부스와 원데이 문화체험 부스 등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즐기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계절을 잊은 듯한 폭염은 오늘로 힘을 잃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하를 보이겠고요. 휴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씨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사이 전남 해안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 제주 산간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2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낮 기온 29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긴 명절 연휴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지는 명절 후유증, 특히 소화기 질환과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휴식과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운동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명절 후유증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